판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중들은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은 게 제가 어떤 징표로 좀 알았냐면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법률신문사라든가 뭐 로엠비라는 특정 회사에 운영하는 대관이라는 게 있고 그걸 찾아보면은 특정 법조인의 이력이나 경력이 쭉 나옵니다. 예, 가족관계 이런 것도 일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지기현 재판부에 있는 본인과 배석 판사들이 공개를 안 했어요, 정보를.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기현을 치면 사실은 이분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어느 중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이력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블라인드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가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본인도 이 판결의 무게와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왜 이렇게 판이하기 빈틈이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기현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을 받아본 사람에게 제가 좀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도 처음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식으로 자기 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주변을 좀 알아봤더니 내부적으로는 지기현이 형사재판에서 양형이 센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죄를 줄 때는 세게 때리는 사람이라고 기본적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 관련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보니까 그런 특성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던데 실제로 판사들을 두고도 양형을 두고도 이런 얘기들이 원래 오갑니까? 그렇죠. 그런 일종의 이제 세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중앙지법 무슨 뭐 예를 들어서 31단도 거기는 뭐 거의 실형 많이 때려. 그러니까 같은 특히 이제 뭐 민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데 형사재판 특히 이제 형사 단독을 하는 단독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성향들이 있어요. 저기는 판사가 되게 약간 변호사한테 쪽을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준비 이렇게 못했냐 막 하는 데도 있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긴장해야 되는 데도 있고 저기는 뭐 이렇게 뭐 피해자와 합의를 해가거나 하면은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를 빼주는 그런 나이브하게 해준 데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조금씩 있어서 맞춰서 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또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또 영업에도 활용하는 변호사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아마 이제 형을 약하게 주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다만 이제 그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나 또 이제 법무관들한테는 되게 술 잘 사주는 형, 술 잘 사주는 약간 오빠 이런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약간 후배 법조인들한테 평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사실 저 이번 뭐 지기현 부장의 이제 약간 룸사롱 의혹 그런 의혹 이제 곧 계속 수사를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약간 뭐 아마 그런 이제 자기 식구들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잘해주고 또 막 그런 재판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너무 막 세게 때리고 뭐 이제 아마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약간 사회를 보거나 진행을 하는 거를 되게 즐기셨다 이런 저는 이제 소문도 들었거든요. 사회주의자래 사회주의자야. 그래. 그래서 약간 저는 이분 뭐 모르겠지만 약간 예능 욕심도 좀 있으신 게 아닌가. 본인 약간 이제 되게 사실 이게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한다 되게 약간 엄중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약간 이제 근데 이 사람 편하게 하시더라고. 화법 때문에 더 그런 기저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무기징역에 처함이다. 이게 너 이제 골로 갔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윤석열이 끝이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동안 되게 다정하고 막 농담하다가 그리고 양형을 세게 때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이 그 형 선고를 주문을 들은 다음에 혼비백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지기현의 비교 대상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분들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명쾌한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와 대비해가지고 지기현을 생각하는 건데 지기현의 판결문에는 없었지만 이진관의 판결문에 있었던 것 바로 시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소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항해서 결국은 윤석열의 황당하고 망상적 계엄 선포에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 그리고 시민들의 거기에 적극적인 저항 이것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결국 계엄을 실행하는 데 실패했던 거잖아요. 그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인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2번, 3번 뭐 계엄하면 된다고 하고 김용현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군인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김용현은 요만 있으면 될 거라고 국회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기현 판사가 얘기할 때는 물리력이
동원을 물리력 동원을 자제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발적인 거였고 그리고 그 계획도 실행되지 못했다. 네.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것이지 윤석열이 안 해서 안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 전체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적어도 지기현 재판부가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게 다 수동적인 객체로서의 시민만 등장하는 것이 네. 능동적으로 계엄을 막아선 시민의 입장에 대한 기술은 없는 거거든요. 단 반면에 대조되는 게 군인과 경찰도 역시 피해자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해도 안 해도 될 일에 동원됨으로써 생긴 문제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왜 굳이 시민의 주체성,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을 호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은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뭐 영국 얘기하고 로마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직도 약간 본인의 의식이 그 중세 시대, 그 이전 시대에 머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물론 그분들도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은 고통을 겪고 이제 경제도 무너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존재를 말씀대로 이제 그냥 객체로만 보는 거예요. 국민이 지키고 국민이 세운 나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은 없고 정말 이제 너무 정근대적인 생각에 빠져 계신 게 아닌가. 좀 부탁이니 좀 고전 약간 그런 거 그만 읽으시고 현대사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됐던 게 또 고령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촉법 노인이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아니 노인. 공직 생활을 오래 했고 엘리트로 살았으면 사실 더 가중처벌 받아야죠. 네. 평생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았고 그렇게 기득권의 생활을 했으면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감형, 양형의 사유가 될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 들어있으니까, 보니까 네. 굉장히 이 사람은 되게 계급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박지원 의원이 그래가지고 65세면 청년인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나이가 고령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주변 분들은 네. 다 대부분 그 나이 근처쯤 가고 저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거든요. 네. 뭐 야 나중에 판결 가시면은 그러니까. 고령이네요 고령으로? 보니까. 네. 네.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다 분노할 거예요. 65세 고령자라고 취급하고 그러면은 그거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봐주려고 해도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봐줍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엄청난 피해를 안긴 사건이었고 이건 내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모든 논리가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장기 독재를 꿈꿨다는 표현까지 사용하지 않고 자기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내란이라는 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형을 한다. 그 감경 사유로 자기가 언급한 부분이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더 똑똑하고 더 잘 알아야지. 무슨 계엄을 선포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고령이다. 처벌해야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설명 자료를 이렇게 여러 차례 읽다가 한 사람 큰일 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누구요? 사실 보면은 그 사령관들에 대한 전직 군 사령관들에 대한 판결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고 원래 민간법원으로 이첩이 돼가지고 아마도 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인데 이분이 다른 분들 이름 중에서도 하나 뒤가 딱 걸렸던 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아시죠? 네. 이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기현 부장판사가 설명 자료에 유죄 심증이 담긴 표징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분 같은 경우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회에서 테러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수방사 병력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면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진우는 곽종군으로부터 걱정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했고 직접 음영 행동화 절차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하는 단계를 적은 절차를 말하는 건데 그런 메모를 작성해서 보호하기도 했으며 어머나. 국회 해상 검색까지 해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필적으로라도 테러 상황과 관련 없는 군의 국회 투입일 수 있다는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굳이 본인 피고인이 아닌데 이렇게 유죄 심증을 밝혀놨어. 그걸 보면서 네. 야 전직 사령관들 중앙지법 오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면 네. 10년 이상이죠. 그렇죠. 뭐 충분히 10년 이상 받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틀린 말도 아닌 게 사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일부 저는 이번 무죄가 나온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유죄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결을 저는 약간 일종의 모자이크 판결이라고 하는데 모자이크 판결이다. 네, 그러니까 결론을 보통은 쭉 논리적으로 따라서 이유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미리 결론을 정해놔요. 너는 무기징역,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에 그 결론에 맞춰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모자이크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만든다고 네. 그러니까 검찰이 특히나 이제 공안 사건 같은데 하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악질적인 수사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빨갱이야, 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야, 너는 범죄자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유를 막 만드는 거예요. 증거를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판결도 아마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유죄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이걸 본인이 또 이제 척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거 뭐 나름대로 이제 보면서 아 이건 유죄의 심증도 있는데 이거를 본인 피고인은 아니지만 이게 삭히기 버리기 네. 아까우니 굳이 그걸 넣은 거예요. TMI 본인의. 알고 막 다 얘기하고 싶었나? 예. 이진우 사령관은 자기 부관,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그 차 안에서 같이 다 윤석열 들었잖아요, 전화하는 또. 거다 예. 들었다잖아요. 윤석열이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겠어. 그게 휴대폰 밖으로 다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사실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믿었던 지기현 판사마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더. 아마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청천벽력 병력.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차라리 지금. 그럴 네. 거라면 나도 곽종근 사령관처럼 그냥 자복을 해버릴 걸. 그러면은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지금 땅을 치고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김용군 그 예비역 아. 대령이나 아니면은 뭐 윤승영 전 경찰청 기획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기현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보니까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유죄로 쓰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는 증거를 명확하게 그치. 특검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면 얼마든지 유죄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기현 판사도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판결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그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무죄로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이분들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네. 아, 그렇죠. 이분들 이제 안심하지 안심할 수가 마세요. 없는 상황이고 네. 어제도 목현태 그 국회 그 경비대장인가 이분에 경비대장. 대해서도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서술하면서 토의까지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안시움을 드러내면서도 법정 구속시켰다니까 지기현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 절차를 보면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군다나 진보 진영이나 언론이나 스피커들이 대체로 지기현 부장판사를 맞아.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판했죠. 은연중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보면 어제 보면은 보석 상태였던 전직 서울경찰청장도 법정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네, 충격이 그러니까 네. 더 컸던 거지. 그렇지. 처음에 네. 웃으면서 변호사랑 아니,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근데 무기징역 딱 얘기하니까 바로 표정이 딱 굳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형은 센 분이다 이분이 보니까.